뉴스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8월 6일 토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을 크게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식사 3만 원을 5만 원으로, 선물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는다든지 선명한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에게 딴죽을 걸고 있습니다. 우상호의 이딴 우클릭에 대해서 김용민 트위터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94%가 반대한다, 3%만 찬성한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까지 2,730명이 응한 설문이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봅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사실상 당대표를 결정합니다.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건데요. 전체 선거인단 35만 명 중에 34만 명이 오늘 투표를 마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주호영, 정병국 두 비박 후보가 단일화를 했습니다. 주호영 후보로 말입니다. 3명으로 갈린 친박 후보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주호영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화합과 혁신으로 당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정권 재창출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새누리당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당대표가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정현 후보 연일 호남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호남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떠들었지요. 1984년 전두환 씨가 총재로 있던 민정당에 당직자로 들어간 사람 이정현 후보가요. 어제도 그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같이 돈 없고 줄 없고 좋은 대학 못 나오고 호남 출신이지만 새누리당에서 당대표가 된다면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누리당 친박 홍문종 의원의 아버지가 홍우준 전 의원입니다. 전두환 씨가 총재로 있던 민정당 소속이었죠. 홍우준 씨가 미국 하와이의 독립운동 거점인 대한인 국민회가 있었던 유적지를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 재단으로부터 헐값에 넘겨받은 뒤 외국 부동산 회사에 팔아서 2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역시 부패 정권의 경제 수장답습니다. 강만수 전 사는지주 회장이 2011년 산업은행 행장으로 있을 때 남상태 당시 대우조선 해양 사장의 비리를 확인한 모양이죠. 이를 무기로 해서 자신의 측근 7명을 이 회사에 고문으로 취업시킨 단서를 대검찰청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당내 사드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지켜져 왔는데 한미동맹을 깰 생각이 없다면 양국 간 합의사항을 어떻게 반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가겠다는 초선 6명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논조와 딱 맞아떨어지지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송영길 후보가 탈락했습니다. 애초에 추미애 후보와 함께 양강으로 꼽혀왔는데요. 송영길 후보의 탈락은 이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로써 더민주의 차기 당권 경쟁은 범주류의 김상곤 추미애 후보와 비주류 이종걸 후보의 3자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3당을 찾아가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함께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의 말입니다. 이번 추경은 대표님 정말 잘 아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업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또 한시가 급한 측면도 있고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만의 의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를 위해서 몇 년 사이에 실시한 제도만은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다면 대만에는 전민건강보험이 있는데요. 전민건강보험과 대만 정부가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9개나 신설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입니다. 나서야 할 사람들이 나서면 해결점은 나옵니다. 나서야 할 사람들이 나설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재단에서 생계형 체납자의 긴급 지원과 함께 이런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체납한 사람들 서비스에서 배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건강이겠지요. 이 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주소창이나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오늘의 한마디. 처음 너와 눈이 마주치던 날, 난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어제 저녁도 성주군청 앞에는 수천 명의 군민이 모여 촛불을 밝혔습니다. 자유 발언에 나선 김찬모 한살림 생산자 회장은 사드는 대한민국을 위해 배치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과 미국을 위해 배치하는 것이다. 그들을 위해 한국이 핵바지가 돼야 하는가? 서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출신 방송인 김재동 씨가 나섰습니다. 헌법을 인용하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외면당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35분 정도 연설했는데요. 모든 분량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 10여 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붙어있는 대통령 달력 떼지 말고 내일부터 싹 다 다시 붙이고 싹 다 다시 붙여서 여기 적어놨잖아요. 국가는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국가를 버리지 않는다. 저기 밑에다 하나 더 써놨어요. 대통령은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대통령을 버리지 않는다. 예,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오래 잘 못 갑니다. 우리. 그래서 저놈들, 저 죽일 놈들, 왜 우리를 이래 무시할 수 있노 하는 분노의 힘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아이들, 3살 된 아이들, 4살 된 아이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눈빛 보면서 아까 여기 어떤데 우리 할머님이 오셔가지고 꿀 2개 주면서
지나가면서 아이고 날 더운데 왜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손자 생각하면 집에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손녀들, 여러분 손자들, 여러분 아이들 눈빛 쳐다보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면, 즉 다시 말해서 성주의 아이들이 전쟁의 피해나 또는 분단의 피해를 보면 안 되듯이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아이들도 분단의 피해를 보거나 전쟁의 피해를 보는 나라에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로 나아가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누구를 찍으시든 어떤 분을 지지하시든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대표가 되도록 해주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여기 3살 4살 된 아이들은, 여기 남자아이들은 군대 안 가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 얘들한테 좀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중고등학생 아이들, 여기 4살 5살 된 요런 아이들은 자라서 맨날 휴전선 근처에 가는 것이 아니고 통일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러시아를 바라보고 적어도 KTX 성주에서 타든 대구에서 타든 부산에서 타든 거기서 KTX 타고 기차 타고 평양 거쳐서 러시아 거쳐서 유럽으로 수학여행 갈 수 있는 나라를 얘들한테 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사일 만들고 탱크 만들 돈으로 얘들 학교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얘들 밥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런 나라 만들어줘야, 그런 운동이, 평화운동이 성주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전국으로 뻗어나가면 우리나라가 사상 최초로 분단을 극복하고 모두 분열되고 있는 세계 질서와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최초로 다시금 통합하는 나라를 만들어내어서 통일신라 이후로 가장 강력하고 넓은 영도를 가진 최초의 민주주의 통일국가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마음껏 세계 시민으로 뛰놀 수 있는 나라를 이 아이들한테 좀 물려주는 운동을 성주에서부터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이 사드 배치를 막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길게 사랑으로 가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통일이 되면 여러분들 인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부싸움 끝나고 나가지고 맨날 집 앞에 가서 맥주집에 가서 먹는 게 아니고 에이씨 대동강 가서 맥주나 한잔 먹고 오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 한번 만들어 보고, 저도 백두산에서 토크 콘서트 한번 하고 한라산에서 토크 콘서트 한번 하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저 북한이 좋아서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힘이, 강력한 힘이 이미 북한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으니 저들을 구슬리기도 하고 뒤에서는 따귀 때리기라도 해서 저 미친놈들이 우리 아이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한반도의 완벽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놓자. 뭐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와 경제를 바탕으로 거기에 따른 자부심을 가지고 헌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하는 통일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끝났습니다. 목 다시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이렇게 웃기고 의미 있는 얘기를 대본 한 장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게 물 좀 따라. 근데 뭐 여러분들도 지금 이래 김제도까지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김제도 저거 약간 빨개 익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래가 내가 여러분들의 심정을 잘 압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서울 가서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자가 되는 것은 사실은 대구 경북에서 활동한 레크레이션 강사였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저 학교 다닐 때 내가 사회 보는 거 받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봐라, 이마에 많다. 손 내리고. 네, 야구장에서 내 받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봐라, 이마에 많다. 우방랜드에서 내 받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보세요. 이런 나를 가지고 외부 세력이라 하면 곤란합니다. 친인척 관계가 다 확보돼 있고, 그 다음
이렇게 된 데는 그 얘기만 하고 제가 그 얘기만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왜 제가 서울 가서도 성공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대구 경북에서 사회자 생활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여기 진짜 독하게 안 웃는 인간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여기 대구 경북 남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웃기기 힘든 종족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살아봐서 알죠? 이것들은 단 한 번도 크게 소리내가 웃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들 전부 다 웃을 때 어깨만 웃습니다. 표정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만나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시도는 어느 지역에 가도 독한 여러분들 틈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내가 막 웃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빚진 게 있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대구 경북에서 경상도에서 훈련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라고 여기 내려와가 익하고 싶어.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한번 보세요.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 밑에 보면 전부 다 김재동, 종북, 빨갱이, 이놈의 새끼야, 할 일 없으면 집에서 밥이나 먹어라.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이유는 뭐냐? 꿀준 할머니, 꿀준 어머니,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밑에서 내 얼굴 찍고 있는 여기 초등학생 애들, 이런 애들은 실제로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으로 여러분 손자를 향한, 여러분 아들을 향한, 여러분 딸을 향한, 여러분 손녀를 향한 사랑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걸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걸지 않고 욕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평화는 그들을 위한 평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으로 자기를 찔러 죽여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했듯이,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이 욕을 해도 계속 웃다가 그 사람이 욕한 사람이 오히려 부처님한테 너는 이런 욕을 들어도 기분이 안 나쁘냐? 부처님한테 이렇게 물었더니 부처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좋은 선물을 많이 줬는데 내가 받을 생각이 없다. 그 선물을 줬는데 내가 안 받았으면 그건 누가 들고 있냐? 그랬더니 네 거다. 많이 들고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욕을 먹는다 그럽니다. 욕을 먹는 거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죠.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사람도 누굽니까? 우리죠. 그러니까 욕을 보거든 남이 똥 싸놓은 거 있으면 먹을 필요가 없죠. 남이 똥 싸놓은 거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고, 그러나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내 손자 손녀가 이거 밟을까봐 치워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헌법 정신에 나와 있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영원한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날 더운데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그 다음에 상처받는 일들 많고 억울하고 분한 일들 엄청나게 많으시겠지만 웃으면서 행복하게,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고 살아갈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안전, 나아가서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한 일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 북한의 지도부는 미우나 북한의 아이들은 뭔 죄가 있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김정은같이 저런 머리 이상하게 깎은 새끼가 수령인데, 그 아이들을 위한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열어나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함께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 배치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반도를 떠나서 동북아의 평화를 향한 첫발을 여러분들도 모르게 내디뎠다.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러자 조선일보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은 한미 군사동맹을 훼손한다. 또 주변국에 기대는 4대 외교다. 대한민국의 자존심만 구기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반대하는 이웃나라에 직접 가서 그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무모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 가는 의원들 6명인데 김영호, 박정, 신동근, 소병훈, 김병욱, 손혜원 의원입니다. 베이징대 출신으로 더민주 사드 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이 기획한
방중이라고 합니다. 김영호 의원이 이 같은 새누리당 공세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누굴 보고 4대주의라고 하느냐, 이런 반박.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한미 군사동맹을 훼손하고 주변국의 기대는 4대 외교는 대한민국의 자존심만 구긴다. 이렇게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 네. 시선이 이런데요? 저는 새누리당이 정말 신사대주의를 갖고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새누리당이 4대주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왜 중국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 저희가 만약에 이번 방중이 정말 굴욕적인 외교를 저희가 하고 왔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사드 배치 이후에 정부나 새누리당에 어떤 외교적인 채널도 가동되지 않을 때 야당 의원들이 나서서 한중 우호 관계에 대해서 다리 역할을 하고 또 정부가 하지 못하는 공백을 저희가 채워가는 과정은 새누리당에서도 다시 격려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기회가 되면 정말 새누리당 의원들과도 함께 국익을 위해서 정말 중국도 가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고민은 이거거든요. 그 대통령께서 사드를 추진하고 정부가 추진하니까 새누리당과 정부는 사실 중국을 지금 진출하기가 상당히 좀 고민스럽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시각이 꼭 새누리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주장이 있냐면 사드 배치 문제는 내정의 문제다. 우리 주권 사항인데 왜 그거를 국내에서 풀어야지 중국 가서 풀려고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당연히 저희 내정의 문제죠. 하지만 주변 국가에 대한 어떤 설득 작업도 저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경제 제재가 시작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손실이 굉장히 클 거라고 모두들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박근혜 정부의 외교 철학이 균형 외교와 뭐 한반도 프로세스 아닙니까? 네, 사실 그런 외교 원칙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네,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야당은 그 정부랑 거대한 배가 항해할 때 암초를 우리가 미리 발견하고 정부에 우리가 그런 암초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이 야당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을 야당이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뭐 4대 외교라는 그런 표현은 정말 너무 중국을 두려워하고 정말 당당하지 못한 외교 노선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중국에 가서 의원님 개인이든 아니면 이제 다른 그 6명의 의원 모두 포함을 해서든 자, 이제 가서 어떤 메시지를 중국 쪽에 전달할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사드 배치 그러니까 결정 내렸으니까 이러저러하게 하니까 당신들이 이해를 좀 해달라라는 취지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사드 배치 결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주가 되는 것인지 어떤 게 주가 될까요, 메시지가? 저희는 사드 배치를 발표한 이후부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드 배치를 발표했지만 우리 한중 우호 관계만큼은 유지돼야 된다. 특히 배치를 발표했을 뿐 아직 배치가 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특히 외교라는 것은 굉장히 유연하고 아주 변화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섣불리 경제 제재를 시작하고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반항 감정을 유발시키는 거 이런 것을 좀 자제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교라는 것은 결국 사람관계 같아서 계속 정부와 중국 정부와 소통하고 우리가 중국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에 저희는 힘을 실어드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예비 경선에서 송영길 의원이 컷오프 탈락하는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유력 주자로 꼽혔던 송영길 의원의 탈락은 인천 지역 지지 외에는 확실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내재적 한계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어제 예비 경선을 앞두고 네 후보가 차례로 연설을 했습니다. 주요 부분을 이어 들으시겠습니다. 송영길, 이종걸, 김상곤, 추미애 후보 순입니다. 후보 캠프 몇 사람이 주도하는 선거 안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지역위원장, 기초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모두가 지역 사령관이 되어서 반드시 정권교체에 성공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권을 교체한 이후에도 당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관료들에게 포위되어서 교체하고 나니까 똑같은 걸로 일상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반드시 개혁을
감독하고 추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동 여러분,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왜 당대표에 나왔느냐? 특정한 시기에 필요한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필요한가? 유능한 경제정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됩니다. 저 송영길 경영을 전공하고 재경이 6년 동안 경제통으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부도위기에 인천시를 맡아서 인천시를 구해내고 투자 유치 1등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륜을 기초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유능한 경제정당 논과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호남 민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호남은 우리의 뿌리인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얻었던 표보다 190만 표를 잃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후보가 100만 표를 차이로 졌습니다. 누가 이 표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 송영길 호남에서 태어났던 것이 아니라 80년 5월 광주의 한을 품고 지금까지 정치라고 살아왔습니다. 저 송영길이 해내겠습니다. 대표는 줄이고 밀고 하나의 힘에 의존할 대표가 아니라 예상 밖의 대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용한 전당대회가 아니라 국민과 당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이종걸이 나오기 전과 나오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선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많이 시끄러지지 않았습니까? 예정된 구도에서 불치기의 구도로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 이종걸이 돌풍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래서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어서 승리하는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제가 승리하는 비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좀 놀라실 겁니다. 너무 평범합니다. 우선 통합입니다. 지금까지 야권에서 단일 세력이 하나의 계파가 집권한 적이 있었습니까? 야권이 통합하지 않고 대선 승리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당내에는 총선 결과를 묘하게 해석해서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3자 필승론이랄까요. 통합해야 정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뼈아픈 분당을 경험했습니다. 분당의 치유 없이, 통합 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린이 계파의 힘으로 된 대표는 우선 통합의 중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저 이종걸만이 죄송합니다만 다른 세 분과 다릅니다. 통합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저는 누구의 쪽도 아닙니다. 누구 쪽인지를 기준으로 당대표를 선출한다면 우리 당 대선 후보들의 확장성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번 당대표의 생명은 공정입니다. 공정해야 단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지 지역을 확장해야 합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호남이 복원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광주 출신입니다. 그러나 호남은 출신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호남 정신, 광주 정신, 민주주의와 개혁의 정신을 요구합니다. 서울대 학생회장으로 김대중 후보를 지켰고 민교협 의장으로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켰습니다. 교수노조 위원장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저지했습니다. 광주 정신을 실천하려고 평생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제가 확장을 위해서 우리 당의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여러분들께 강하게 굳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섯 번의 총선과 4번의 대선을 치렀습니다. 97년에는 추다르크로 지역감정에 맞서 싸웠습니다. 2002년에는 돼지 엄마로
특권과 반칙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실수도 있었습니다. 밑바닥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께 사죄하며 삼보일배를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높은 구두를 신을 수가 없습니다. 무릎도 상했고 마음도 많이 상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일생 동안 보여주신 것처럼 분열의 대못을 빼내기 위해 저 주미에 끊임없이 부딪히고 깨지면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부족하고 큰 실수도 있었지만 진심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4.13 총선 민심은 분명합니다. 단결해 집권을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시대를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저 추미애 통합과 단결로 공정하고 안정된 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공정한 당 인사 운영을 통해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당 중심의 대선을 치러내겠습니다. 권력을 불편하게 하는 특별위원회의 운명은 이미 비극을 예고한 것일까요? 오래전 친일 부역자를 숙청할 목적으로 만든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 즉 반민특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그렇습니다. 현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예산이 완전히 바닥났고 공직자가 원대 복귀하고 조사관들도 그만두는 무력화 과정에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권영빈 진상규명소 위원장이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7월 1일부터 한 푼도 주지 않고 있고 조사관들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아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을 소개했습니다. 권영빈 부위원장도 단식 중입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자, 결국은 이 조사 활동 이게 핵심 문제인데 지금 네. 예산은 7월부터 끊겼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네, 또 그렇습니다. 다른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네. 직원들이 조사를 위해서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출장비 지급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사 대상 기관들이 네. 소환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조사 활동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사 활동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조사관들 급여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일 테니까. 예. 자, 조사관 5분이 떠나셨다고요? 예,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6월 말에 정부가 강제 종료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됐고 네. 7월 달부터는 급여도 지급되지 않을 거라는 걸 조사관들이 다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 상황 속에서도 조사 활동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그 열정으로 7월 1일부터 계속 출근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사관들도 그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개별적인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열정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떠나가는 조사관이 생기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7월 중으로 5명 정도 떠났고요. 8월, 9월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더 많은 조사관이 떠날 네.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 점 때문에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 측하고도 과거에 이 6월 말이 되기 전에 인터뷰한 기억이 나는데요.
예. 6월 말이 되더라도 이 백서를 만드는 기간 3개월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법이 규정해 놓은 것이고요. 네.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종합보고서 작성 및 백서 작성 기간은 조사활동 기간이 끝난 다음에 네. 3개월 동안 하는 것인데요. 지금 6월 30일까지는 조사활동 자체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사가 덜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6월 30일 날 끝내고 조사를 끝내고 그다음부터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은 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네, 네. 저희는 지금 상태에서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조사관을 포함해서 위원회에 네. 지금 현재 시점 남아있는 네. 인원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지금 위원은 14명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조사관은, 그러니까 조사관은 한 50명 정도 있고, 네. 정부 파견 공무원은 17명이 있습니다. 네. 그 공무원들은 아직 다 떠나진 않았고요. 네, 거기는 이제 행정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조사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네. 정부 파견 공무원들은 거의 일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네. 이 특조위 활동이 강제 종료된 6월 30일 이전에도 예. 조사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점들이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 부처가 좀 조사에 잘 협조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정부 부처에 요청을 한 게 많은데 네. 그 자료를 제공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그 산케이 지국장 재판 기록이 있습니다. 네네. 그건 이제 재판이 끝나서 검찰청에 있는데 그 재판 기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5개월 동안 노력을 했는데 네. 결국 검찰이 그 기록을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실질조사까지 나갔지만 네. 저희는 거부당한 채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 하나를 받는데 5개월이 걸렸지만 네. 받지 못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해경 본청에 네. TRS 녹취록이 있다는 걸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확인했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던 사실인데 특조위가 그 사실을 밝혀낸 다음에 해경 본청에 TRS 녹취록을 받기 위해서 한 열흘 동안 농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경 본청에서는 여러 이유를 대면서 못 주겠다고 해서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해서 자료를 순차적으로 받기로 합의를 해가지고 일부 자료만 받았는데 네. 6월 30일이 지나고 나니까 네. 해경본청이 조사활동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자료고 특조위 활동을 통해서 새로 밝혀진 자료임에도 존재가 밝혀진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받지 못하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자,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당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그 외에 옛날 핸드폰 기종까지 다 있는 사이트. 아, 바니몽. 포털 광고비 수수료 없이 자체 생산, 직접 가공,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믿고 싸게 사는 핸드폰 케이스 사이트는? 바니몽. 가족 사진,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바니몽.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전화번호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니몽을 검색해주세요.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오늘 주말인데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빨래를 하면서 서민의 애환을 체험한 친서민 지도자 무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쇼를 해도 원. 응? 아니 요즘 누가 빨래판에다가 빨래를 하나? 응? 집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빨래판 위아래가 바뀌었어요. 빨래를 할 거면 그냥 세탁기에다 하라고. 새끼야, 그 세탁기로 빨래하면 그게 그림이 나오니? 생각에는 욕조에 이불 넣고 물 부어서 발로 밟는 이불 빨래도 하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설정 같아서 참은 거라고. 야 환아, 너는 이런 쇼라도 해봤냐? 이참에 푸세식 화장실에서 똥도 퍼보면 어떨까? 할 거 다 해봐. 열심히 비웃어줄게. 야, 코미디는 말이지, 니네 친박 이정현이가 호남 차별, 호남 소외 이렇게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겠어?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 밑에 민정당 당직자로 들어간 이정현이가 무슨 광주 민주화 운동을 운운하고 자빠졌어? 이정현이는 어차피 안 될 거야. 왜? 여론조사 분위기 좋더만.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말이야. 김무성, 이정현, 어부바 이거 검색해봐. 당신한테 업힌 이정현이 사진이 뜰 거라고. 당신이 업어준 후보들 다 떨어졌잖아, 총선에서. 닥치라고 이 새끼야. 정신 차려. 까불지 말고. 당신은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얄팍한 눈속임만으로 어찌 지도자로 스스로를 포장할 수 있겠어? 스스로를 알라고. 옛말에 자지자명이란 말이 있어. 자지자명? 이 새끼 대놓고 음담패설이네. 이런 수준 낮은 인간 같으니라고. 이유도 맥락도 없이 자지보지하면은 낄낄대는 이런 교양 없는 인간하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자지자명은 자기를 아는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야. 자기 자자에 알지자 해서 자지라고. 그걸 몰라. 이 새끼, 니 똥국다 이 새끼야. 하여간 내 빨래 사진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셈이야. 뭐가 성공이야? 한 번 욕하면 그만큼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한 번 욕하면은 욕한 사람 스스로 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 그 미안한 마음이 커지면, 즉 미안한 마음 포인트가 정립되면 그땐 그 포인트가 지지표로 변해 있는 거지. 안 그러겠니? 옛 속담에 말이야, 말 한마디에 1200조 가계부채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니? 환인이가 경제부총리일 때 쌓아놓은 1200조 가계부채. 닥치라고. 근데 말이야, 어떻게 말을 해야 1200조를 갚을 수 있지? 네가 말하면 안 되고 니네 누나가 이렇게 말해야 돼. 고심 끝에 대통령직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말. 그걸로 1200조 가계부채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1200조가 어느 공장 작업조 이름인지, 가계부채는 더울 때 쓰는 부채인지 이게 분간이 잘 안 가실 니네 누나가 일단 사라져줘야 우리 경제 돌파구가 마련될 거라고. 미쳤어? 폭염에 정신 나간 거야? 또 누나한테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릴 거야? 아이고 내가 잠시 더위 먹은 것 같다. 속담은 이거지. 사드 배치한다는 말 한마디에 한류 중국 수출길 몽땅 막혔다. 이 세대주의자, 아가리 다물어.
이거 내가 착각한 것 같네. 성주 내에 딴 지역으로 사드 옮기자는 말 한마디에 욕만 바가지로 처먹었다. 이거지. 닥쳐 인간아. 아이 새끼들, 그 씨발 새끼들. 내가 휴가 중에도 이 새끼들 싸우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 이님 나오셨어요? 영감님 휴가 잘 보내셨습니까?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날마다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휴가를 잘 보내니? 아이고, 이 새끼들. 그리고 나는 휴가 갔을 적에도 나라 걱정, 또 내가 1등으로 만들어준다는 걱정, 이 걱정 때문에 쉴 수가 없었다고 봐요. 아니, 나라 걱정, 야당 걱정, 왜요? 조선일보가 휴가지로도 배달해 주거든. 조선일보를 휴가지에서 읽는데 말이야. 삶은 고구마 100개를 목구멍에 쳐넣은 것 같은 갑갑한 마음이었다고 봐요. 야당 의원들이 처잘났다고 사드 반대하고, 또 중국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내가 휴가 보내는 와중에 이것들이 자살골을 픽픽 넣는데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고 봐. 어떻게 해서 만들어준 일당인데, 아니, 야당이 할 일은 해야지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 중국 간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중국 가서 큰 절 올리고 봐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러 가는 겁니까? 조선일보의 날조 왜곡 보도를 왜 이렇게 맹신하세요? 1등 신문이니까 그렇지,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조선일보 눈 밖에 나서 집권할 수 있을 것 같아? 조선일보 도움받아서 정권 교체하면 그게 정권 교체입니까? 얼굴만 바꾼 정권 연장이지요. 아이 씨발 새끼, 똥보 새끼. 너 이 새끼 누구를 가르쳐, 이 새끼야? 똥보 너 같은 새끼가 제1야당 국회의원 후보를 했으니까 당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하도 더우니까 너 요즘 정신 못 차리지, 이 새끼야. 그래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그리고 경의선 홍대 입구역에서 전철을 타가지고 용산역에서 내리고, 그리고 용산역에서 수원행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수원역에서 내려서 분당선 지하철을 타고 용인 구성역까지 가고, 그런 다음에 또 마을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해서 화장실에 가보니까 지퍼가 내려져 있었지, 이 새끼야. 지퍼가 내려진 줄도 모르고 계속 캔디 크러쉬 게임이나 하면서 전철에서 기차에서 굵은 다리 쩍 벌리고 나 지퍼 열렸어 이러면서 여자들이 내내 손으로 입 가리고 웃는 것도 못 보면서, 이 새끼야. 이 똥보 새끼 부끄러운 줄도 몰라, 이 새끼가. 아니, 그게 퀴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 근데 똥보야, 네 고추는 고맙대. 한동안 시원하게 해줘서. 그리고 앞으로는 노 팬티로 다녀달라고 하더라고. 걔도 더위 때문에 고생이 많거든. 그만하세요, 이젠 좀. 이 새끼 할 말이 없으니까. 자,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18일에 서거하셨지요. 민주화와 통일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인권 향상과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0년 임기 중에 한국인 역사상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지요. 자, 오늘 문제는 199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누구냐 이건데, 버마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비폭력 투쟁을 전개한 이 여성 지도자의 이름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네, 환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여성 지도자면 바로 이분이지, 박근혜. 1991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하기 전이고, 또 전년도죠. 1990년에는 박근령, 박지만 씨가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냅니다. 언니인, 누나인 박근혜 씨가 최태민에게 농락당하고 있다, 이런 탄원서였어요. 예. 당시 박근혜 씨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일은 딱히 없지. 당연히 없지. 환희한테 여성 지도자는 청와대 누나 말고는 없을 기다. 서회자, 정답 가자. 정답은 애 많이 낳는 여성. 애 많이 낳는 여성에게 노벨 평화상이 수여됐다고요? 1991년에요? 애 많이 낳아야 공천 준다. 이게 내 정치적 소신 아니니? 애 많이 낳아야 여자 구실을 하는 거지. 안 그러니? 이거 그게 말이 됩니까?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작가 김글리 씨가 쓴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하루 2분씩 뽑아서요. 메디치가 제공했습니다.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오늘은 278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여행은 환상을 가지고 떠났다가 환상을 버리고 오는 여정이 아닐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생각과 꿈들도 환상이 아니었을까 돌아본다. 누구라도 자신의 환상을 만날 권리가 있다. 그리고 환상은 실제로 만나면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다. 비눗방울 터지듯 모든 빛과 달콤함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온갖 사건과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씁쓸해지고 먹먹해진다. 현실의 맛이라고 할까? 상상만 하지 말고 해보고 싶으면 해봐라. 해보면 별거 아닌데 해보지 않은 자들이 무수한 말들로 덧칠하는 거라니까. 네, 이런 내용입니다.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 정답 사연 남겨주시면 하루 2분씩 뽑겠습니다. 선물이 또 있군요. 연극 티켓도 드립니다. 동의에 관한 바덴의 학습극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이게 제목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네, 1927년 5월 20일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비행기 조종사 찰스 린드버그가 뉴욕과 파리 사이를 무착륙 비행 횡단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간이 인간을 돕지 않거나 혹은 그렇지 못하는 이유에 관해서 질문하는 연극입니다. 흥미롭다고 정평이 난 연극, 다음 주죠. 8월 11일 목요일부터 8월 21일 일요일까지 평일은 저녁 7시, 토요일은 낮 3시와 저녁 7시, 일요일과 광복절에는 낮 3시, 대학로 소극장 해화당에서 있습니다. 대학로 소극장 해화당에서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네, 이 연극 상연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정답자에게도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자 만나볼까요? 두 분입니다. 재미있는 세상 퀴즈 정답 6당 최남선입니다. 맞히셨습니다. 야권의 승리를 바란다면 선거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나태해지고 본분을 잃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대해서 더욱 거센 매질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 거야가 돼서 어느 하나 되는 것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전기 누진세, 국민연금, 법인세 등 바로바로 유권자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몇 번 구호나 외치고 마는 건 아닌지요. 추경 통과를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8대 요구안에는 그 어디에서도 유권자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민생 요구안은 없고 그냥 정치적 선전에만 좋고 그들 사이에서만 이슈화가 된 이슈들이 주류입니다. 그나마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책임은 전부 여당에게 돌릴 수 있는 사항들만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김영란법을 현실화하자면서 식대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선물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김영란법 상한선을 완화하는 이런 방안을 내놓는다니요. 최저임금으로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를 벌게 되는지 안다면 그 돈으로 식사를 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정의로운 정치 세력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에 대해서도 매서운 매를 들어 좋을 시기가 아닐는지요. 네, 재밌는 세상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번 정답자는 울보바보님입니다. 정답 6당 맞히셨습니다. 저는 통영에 사는 조선소 노동자입니다. 작년 11월 제가 다니던 조선소가 파산하고 지금은 인근 조선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20에서 30대에는 정치가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명박 정권 후에는 정치를 알기 시작했고 우리 삶에 이 정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느꼈고 새누리당을 알게 됐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정당이 어느 당인지 알게 됐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박정희를 구국의 영웅으로 이야기하시고 장모님은 새누리당원입니다. 저는 본가와 처가에서 종북 좌파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박근혜 대통령 덕에 집안에서 큰 소리 치고 다닙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처럼만 하시면 정권 교체는 확실할 것 같은데, 네,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아이고, 이 조선업이 지금 급격한 추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네요. 힘내십시오. 피바 퀴즈 마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지하수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어휴,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놀라운 일이 발생했군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후보 양강 체제가 아니겠느냐. 추미애 송영길 양강 구도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점쳐보기도 했는데 송영길 후보가 컷오프가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기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는데요. 예. 어제 그 예비 경선이 있었죠. 현역 의원과 중앙위원 뭐 이렇게 263명이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추미애, 이종걸, 김상곤 후보가 3명만 그 본 경선 후보로 확정이 되고 1명 송영길 의원이 탈락을 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그 연설을 이제 지켜봤거든요. 연설을 지켜봤는데 송영길 의원이 이제 첫 번째로 나와서 연설을 했고요. 예. 상당히 안정감 있게 연설을 했어요. 처음에 얘기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제가 뭐 당의 원로들한테서 목이 뻣뻣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 낙선을 해보니까 저절로 고개도 숙여지더라. 이렇게 먼저 자신의 어떤 좀 약점 뭐 이런 부분을 다 처음부터 이제 깔고 이제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능숙하게 원숙하게 연설을 마쳤고요. 뭐 추미애 의원도 상당히 연설을 좀 뭐 나쁘지 않게 했고요. 자신의 그 잘못 탄핵에 이제 가담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그때 삼보일배를 해서 지금은 이렇게 높은 굽의 구두를 신지 못한다. 그 위로 이 몸이 상해서 뭐 이러면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울먹이기도 했고. 예. 그리고 나머지 두 분 이종걸 의원은 약간 좀 버벅댔고요. 그리고 그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은 뭐 메시지 뭐 표의 확장성, 혁신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렇게 임팩트가 있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의회의 결과로 송영길 의원이 이제 컷오프가 됐는데 송영길 의원도 상당히 본인 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했고요.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진 것 같냐. 그러니까 다들 제가 당선될 거라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분산이 된 것 같다.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찍은 것 같다. 이렇게 본인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1인 1표거든요. 1인 2표가 아니고 1인 1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전략적으로 누구를 더 찍어주고 덜 찍어주고 이럴 사안이 아니어서 그렇게 보기도 좀 힘들 것 같고 일단은 뭐 한번 지방자치단체 인천시장을 하고 한번 낙선하고 이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이제 좀 기반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자신을 좀 지원해줄. 그리고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 예전에 혁신위원회 멤버들 예를 들면 우원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좀 지원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승패가 갈린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더 겸손해지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연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본인이 어떤 갖고 있는 뭐 그런 평가 그런 부분을 또 이번 경선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본인 말처럼 낙선을 하고 나니까 고개가 숙여진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더 그런 부분을 좀 절감할 것 같습니다. 그 송영길 후보를 김종인 대표와 비주류가 지원했다 이런 설이 있었는데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고요. 뭐 송영길 의원도 범주류로 분류가 됐고 뭐 굳이 분류를 하면 주류가 이제 3명, 비주류 1명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종걸 의원이 이제 비주류 후보로 나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비주류가 많이 이제 축소가 되고 세력이 적다곤 하지만 어쨌든 이종걸 후보는 비주류라는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컷오프를 이제 통과를 한 것 같고, 송영길 후보는 범주류에 속하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만의 그 세력, 지지 세력이 좀 미약했던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충격적이군요. 자, 이렇게 된 이상, 당대표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어도 구도는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이게 또 상당히 예상을 좀 벗어나는 결과가 이제 나와서 예측하기가 불확정성이 더 강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주류 2명에 비주류 1명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현역 의원 2명에 원외 인사 1명이고요. 김상곤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연설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자치단체장이나 원외위원장들의 목소리를 현역 의원들과 동등하게 당 운영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한 명씩 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의원은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한 인물이고 또 이종걸 의원은 이제 비주류에 좀 지원이 있는 것이고, 김상곤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혁신위 멤버들과 그리고 원외 인사들의 좀 지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앞으로를 내다보기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네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아무래도 좀 이니셔티브를 쥐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일단 그렇게는 보이는데 어쨌든 조심스러워지네요. 지금 예상이 좀 빗나간 상황이라 섣불리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네. 예, 저는 좀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 이게 사실은 네. 누가 가장 비호감이냐라고 따져본다면은 이종걸 의원이라고 보거든요. 밑바닥 당원들, 특히 그 작년 말쯤에 안철수 의원 등이 탈당할 무렵에 대거 들어왔던 신규 당원들의 온라인 당원들, 예, 이분들의 그 어떤 취향, 지향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비문 성향의 그런 후보들은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될 것 같다. 예측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이종걸, 송영길 두 분은 상당히 어려운 입지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양강 구도의 한 축이었던 송영길 의원이 이렇게 미끄러지는군요. 놀랍습니다. 어쨌든 이변이 이제 연출이 되면서 조금 더 흥행 요소는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막 이런 이변이 연출이 되니까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그런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 7주기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네, 오늘 전남 목포에서 열리는 행사죠. 예.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기일에 항상 맞춰서 추모 평화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예. 올해도 이제 또 열리는 것이고 이 행사에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참석을 합니다. 지난달에 히말라야 트레킹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그동안 이제 비공개 일정으로 뭐 독도를 방문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공개적인 행보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히말라야 트레킹 이후에는. 그런데 그 공개 첫 행보로 이제 호남행을 택했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 행사가 이제 첫 행사라는 점에서 이게 본격적인 그 대권 행보를 시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그리고 총선 직전에 광주에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저는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다. 예. 이 발언도 했었는데 일단 요 부분에 대한 나름의 정리된 메시지를 이번 또 목포 평화 콘서트에서 내놓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있고요. 예. 또 이 추모 평화 콘서트에는 손학규 전 고문도 참여를 합니다. 참석을 해서 상당히 좀 판이 좀 커지는 느낌인데 지금 최근에 계속 그 강진 토굴에서 한 2년 동안 머물다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면서 지금 하산을 공식 선언한 상황이고 그래서 더 관심이 가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랑 손학규 전 고문의 만남이 이뤄질지 또 손학규 전 고문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왔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과 손학규 전 고문이 어떤 얘기를 나눌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거리입니다. 예. 반면에 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영상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아이고,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인사들도 대거 참여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문재인과 박지원의 조우, 박지원과 손학규의 만남,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주목됩니다. 예. 자, 금요일마다 올라오는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 김한정 의원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 3일에 경북 성주를 방문한 의원 중에 한 명이죠. 김한정 의원이. 예. 그래서 성주를 방문한 그 성주 민심을 좀 전해 들었는데요. 예. 처음에 어떻게 이 성주 방문이 성사됐냐고 물어보니까 예.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그 초선 카톡방이 있다고 합니다. 초선들이 모인 카톡방인데 거기에서 손혜원 의원이 처음 우리 성주에 내려가자 처음 제안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의기투합한 6명의 의원이 함께 다녀왔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그 야단 맞을 각오로 갔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셨다고 하고, 예.
그런 환대와 함께 부담을 안고 이제 돌아왔다고 얘기를 했고, 이 사드 배치를 지금 전략적 모호성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냐 좀 얘기를 하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달라질 거라고 이제 내다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냐 물어보니까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김한정 의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가 미국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정했기 때문에 뭐 나중에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우리가 그걸 되돌릴 거냐 뭐 이런 뭐 현실론, 체념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럼 그 불가역적인 게 어딨냐 물리기 없기라고 하는데 왜 물릴 수가 없냐 잘못했으면 바꿔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그날 당일에 조선일보가 성주에 내려간 6명 의원들을 상당히 비판하는 발언을 했고요. 예. 정진석 의원이 그걸 받아서 또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조선일보 보도에서 김한정 의원이 성주에서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사드 배치로 북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명백한 오보라는 거죠. 김한정 의원 말로는 원래 하고자 했던 말은 이게 어두절미되고 이제 목적어가 빠진 인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까지 공조해서 북한을 제재하고 국제적으로 제재하려고 중국을 동원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북한이 도발하면 어떻게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어낼 거냐. 그러니까 북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한 것의 이제 그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에 할 말이 없게 됐는데 사드 배치로 인해서. 근데 마치 사드를 배치했기 때문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우리는 뭐 명분이 없고 할 말이 없게 됐다는 식으로 잘못 보도가 됐다는 거고 이런 부분을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받아서 비대위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드 배치 결정이 미사일을 맞을 짓을 한 거냐, 이분이 대한민국 의원이 맞냐,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김한정 의원은 이거는 이분이 좀 독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나한테 그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예.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사드를 반대하는 국민들, 특히 성주 국민에게 당신 대한민국 국민이 맞냐고 할 것 같다.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예, 이런 얘기들, 사드와 관련된 성주 민심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분위기 이런 부분을 언니가 보고 있다 해서 들어봤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김한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최경환 의원이라고 또 있죠? 네네. 두 분 다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였는데, 최경환 의원은 왜 국민의당에 갔고, 또 김한정 의원은 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지, 이것도 한번 좀, 두 분의 그 노선이 달라진 배경, 경위 이런 것도 한번 좀 따져봐도 재밌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예, 그거는 김한정 의원 지역구는 남양주고요. 예. 최경환 의원은 광주죠. 예. 그래서 결국은 당선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이제 헤어졌다고 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당선을 위해서 움직여라.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하고도 지금도 상당히 이제 친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는 상황인데 굳이 국민의당으로 오지 않아도 된다. 당선 가능성을 보고 어디서 하는 게 옳은지 판단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민심 뭐 그 당시만 해도 더민주에 대한 국민의당의 민심이 호남에서는 안 좋았으니까. 최경환 의원 그쪽으로 국민의당으로 간 거고 수도권의 자리를 잡은 그 김한정 의원은 예. 더불어민주당에 남았다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김한정 의원은 뭐 계파가 있습니까? 김한정 의원은 그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수행을 했어요. 아 예. 국민의 정부 마지막 말기에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부속실장을 했는데요. 그 이제 끝까지 그 비서관으로 이제 모셨고 그랬는데도 문재인 대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전 대표와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계파를 따지면 주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김대중 대통령 비서들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군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치 한 건에서였습니다. 어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선생님, 저도 사람이 되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거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봅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44년 전의 역사를 오늘 회고해 보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8월 3일이죠. 44년이 된 게요. 지금 이제 사흘 정도 지났는데요. 예. 44년 전인 1972년 8월 3일에 우리나라 경제 역사상 가장 엽기적이고도 강력한 조치가 발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8.3 사채 동결 조치라는 건데요. 주말을 맞아서 이 8.3 사채 동결 조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예. 사실은 이 8.3 사채 동결 조치라는 게 정주영을 어떻게 살려냈고 현대그룹 창업주요. 예. 그리고 한국 기업의 질서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예. 이게 그 72년 8월 3일이라는 날짜를 우선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신이 시작되기 바로 얼마 전인 거죠. 예. 그리고 8월 3일 밤에 갑자기 박정희 정부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 명령 15호 이걸 발표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8.3 사채 동결 조치로 많이 알려진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 아마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초법적 경제 조치 이렇게 불릴 만한 조치 중에서는 이게 갑 오브 더 갑인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조치였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내용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사채를 많이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2년 8월 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모두 정부에 신고하라. 이게 일단 명령이고요. 예. 신고된 사채는 8월 3일자로 원리 1.35%, 3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 이렇게 바꾼다. 그러니까 정부가 채권 채무 관계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아. 네, 이 원리 1.35%
25%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그 사채 금리가 월 한 4.5%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연이자율로 따지면 한 54% 정도 됐고요. 근데 이걸 갑자기 3분의 1 수준으로 툭 하고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그 사채 금리가 54%라고 하면 좀 놀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와, 그렇게 높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은행 대출 금리가 한 24%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 따지면 제2금융권 금리가 한 30%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은행 금리하고 한 25%에서 3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걸 감안해 보면 54% 금리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기업들이 빌려 쓰고 있던 연 54%의 사채 금리를 박정희 정부 한마디로 전부 무효화가 돼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기존 계약에서 이자율이 몇 %였는지 다 개무시하고 월 1.35%, 연 16%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자로 통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연 16.2%는 은행 대출 금리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파격적인 조치였는지 짐작이 충분히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박정희가 왜 이런 초법적 경제 조치를 발동했느냐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당시 국민들이 사채를 너무 많이 써서 막 진짜 국민들 고통이 극심했느냐?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신고된 사채를 보면 대부분이 기업하고 계약이 됐었던 사채였었어요. 그리고 뭐 사실은 우리 외환위기 직후에는 사채 금리가 365%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좀 지나친데 뭐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예. 50%의 사채 금리는 또 그렇게 심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근데 지금 이걸 왜 했느냐? 재벌들이 정부에 강력하게 압박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초반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때 다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문어발식 확장을 이때 시작을 하면서 돈을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끌어쓴 겁니다. 한국 재벌들이요. 예. 그러다가 은행권으로부터 돈을 못 빌릴 지경에 이르니까 경영 확장한다고 사채까지 손을 뻗은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재벌들 문어발 확장하는 데 사용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이 사채를 못 갚게 될 판이 되니까 기업이 망해야 정상인 건데 기업들이 박정희한테 가서 징징거린 겁니다. 예. 이 사채 고금리 때문에 우리가 곧 부도날 것 같다고 막 징징거린 거죠. 평소 같으면 이렇게 징징거렸으면 박정희가 안 들어줬을 거예요. 예. 그런데 왜 들어줬냐면 이게 72년이라는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희가 유신 철권 통치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벌들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했었던 거죠. 1972년 6월 달에요. 청와대에서 박정희가 기업들이 징징거리니까 그 정경련 회장하고 부회장을 부릅니다. 근데 그 정경련 회장이 김용환 씨, 경방그룹 회장이었고요. 예. 부회장이 바로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불러놓고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김용환 정경련 회장이 고리사채에 대해서 정부가 비상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모든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할 것이다. 라고 통에게 역설을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역설이 아니라 협박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채에 다 탕감해 주지 않으면 우리 다 망할 거고 당도 장기 집권 못할 겁니다.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때 그 재무장관 남도구가요. 그 김용환하고 정주영한테 내가 100억 원을 정부가 그 차관으로 내놓을 테니까 요걸로 어떻게 좀 해결을 해봐라.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어요. 그런데 김용환하고 정주영이 이거를 단칼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세가 정말 등등했던 거죠. 이 재벌들이요. 그러니까 니들 장기 집권하려면 우리 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자신감이 재벌들한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 청와대 회의가 끝난 다음에 2달 뒤에 박정희가 결국은 정경련 요구를 받아들여서 전국의 모든 사채를 동결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조치로 진짜 구사일생 만세를 부른 사람이 바로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입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이 거의 사채로 망해갈 지경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정주영 회장이 이 빚 사채는 또 다른 기업들하고도 사정이 좀 달랐어요. 다른 기업들은 이때 문어발 확장한다고 주로 외자, 그러니까 그 정부가 차관으로 도입한 돈 다 땡겨 쓰고 은행에 돈 빌려 쓰고 부족하니까 사채 쓰고 이랬던 건데. 예. 1971년도에 환율이 갑자기 너무 급등을 해서 외국 자본 빌려 쓴 기업들이 갑자기 갚을 돈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이래서 이제 기업들이 경영난에 빠졌다고 징징거린 거였는데요. 예. 정주영 회장은 이런 것 때문에 진 빚이 아니고요. 부채 중에 대부분이 그 1953년에 그 고령교 복구공사라고 미군이 발주한 공사를
현대건설이 싹쓸이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공사 하다가 망해가지고 진 빚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영은 사실 그 건설을 하면서 미군 발주 공사로 발딱 섰는데 이게 이유가 그 동생 중에 정인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주영 동생 중에요. 그런데 이 정인영 회장이 일본 유학을 하면서 드물게 영어를 할 줄 알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인영 회장이 그 시절에 그 미군 공병대에서 통역을 맡았고 이 정인영 씨가 눈부신 활약을 해서 이 정주영 회장이 미군 발주한 공사를 거의 싹쓸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미군이 발주한 공사는 다 덥석덥석 먹은 겁니다. 그런데 경북 고령에서 봉비 투보를 한다고 고령교 복구공사를 발주를 했더니 이걸 덥석 누른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계약 금액이 5,400만 환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무대포 정신으로 달려들었다가 여기에 6,500만 원의 빚을 지고 나옵니다. 정주영 회장이요. 그래서 그동안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 홀라당 날려먹은 거죠. 그 정주영 회고록에 보면 이때 한강에 투신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을 했을 정도로 큰 사업 실패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정주영 회장이 이 빚을 다 갚는데 20년이 걸렸다고 회고를 하는데 사실은 20년이 걸려서 갚은 게 아니고요. 박정희가 살려준 겁니다. 박정희가 사채 동결 조치로 거의 뭐 이 빚을 거의 무상으로 탕감 비슷하게 해서 정주영 회장이 이때 다시 재기를 하고 그때부터 뭐 조선업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뭐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재벌화에 성공을 하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대부분 1970년대 초반에 이 자본 축적을 해서 재벌화에 성공을 하는데요.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정주영의 불굴의 기업가 정신으로 일어선 기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채 동결 조치, 박정희의 이 말도 안 되는 지원을 통해서 현대그룹이 위기를 넘어선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국민들에게 미쳤느냐. 대마불사. 기업은 어떻게든지 살려야 된다. 경영자가 경영을 아무리 개판을 해도 정부는 기업을 죽이지 않는다. 이런 전통이 이때부터 세워진 겁니다. 초법적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기업을 살린다. 이 정신이 한국에 박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한국에서는요. 이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그 청취자분들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탁 들으면 제일 먼저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정리해고 생각나잖아요. 구조조정 이꼬르 노동자 해고라는 이상한 등식이 우리나라에서 성립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서구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그렇지가 않아요. 구조조정이라는 건 사양산업을 정리를 하고 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돌아서는 걸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영을 아무리 개판을 해도 정부가 기업을 살려주는 관행이 이때부터 생긴 거죠. 그래서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 8.3 동결 조치 때문에 1998년도 외환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퇴출당했어야 될 부실기업을 관치금융으로 살려준 거죠. 그리고 정경유착, 재벌체제. 그러니까 재벌들도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부에 잘 보여야 된다라는 로비의 정신이 확산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살려주면 모럴 해저드가 시장에 뿌리 깊게 박히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요. 낯설지 않은데요. 그렇죠. 모럴 해저드. 이 모럴 해저드는 재벌들에게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한국 재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특혜 속에서 자라났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외환위기를 비롯해서 수많은 민중들의 고통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 재벌들 창업주들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신격화를 조금 벗어던지고 나면 저 재벌들이 형성된 데에서는 한국 사회에 무거운 희생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지금 재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44년이 마침 됐기에 8.3 동결 조치 이런 역사적 의미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사실 박정희 정부 시절에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가 완성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맞습니다. 이 체제가 결국 외환 위기 때 그야말로 모래성 무너지듯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원인이 됐다라는 평가가 상당한데 아니 박정희는 왜 재벌을 이렇게 띄우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뭐 제가 그럼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집권을 하고 조금 있다가 8.3 동결 조치 있기 전까지 유신을 계획하기 전에는
사양산업을 대거 정리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박정희가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재벌 정신은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꿈꾸면서 필요한 건 재벌들이 제공을 하는 돈줄이었고, 그래서 박정희도 결국은 재벌들을 양성을 해야만이 자기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막판에 정리를 한 걸로 보입니다. 요 문제는 박정희의 재벌관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다음에 한번 시간을 따로 한번 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은데 한번 따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식으로 경제 운용을 한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갑을 오토텍 문제. 이거 어떡합니까? 그야말로 노동조합 탄압의 레전드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텐데. 레전드죠. 네. 이거 도대체 지금 경찰은, 공권력은 이게 폭력배 편인지 노동자 편인지 의문입니다. 노동자 편이 아닌 게 확실한 겁니다. 예. 어제 그 갑을오토텍 회사 측에서요. 노조가 공장 점거를 해서 180개 협력사가 도산 위기라면서 징징거리면서 공권력 투입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미친놈들이 진짜 제대로 쳐돌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갑을오토텍이라는 회사를 볼 때마다요. 저희 제 바로 앞에 앉아 있는 노동 전문 대기자 정웅재 기자가 목소리를 높이는데 물어봤더니 진짜 한마디로 조금 전에 김용민 PD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회사는 노조 탄압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갑을오토텍이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이 회사가 공권력 투입을 촉구했다기에 그걸 계기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어제 이 회사의 발표는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에 의해서 라인이 정지돼서 180개 이상의 협력사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공권력 집행을 요구를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주장에 따르면 노조의 파업으로 지난달에 130억 원 손실을 입었고 8월과 9월에는 각각 25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뭐 얘들 얘기고요. 이 회사가 지금 왜 이렇게 격렬한 노사 분규가 시작됐는지 계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2014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런데 2014년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이 회사 이름은 모딘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 그 위니아만도라는 회사의 차량 공조사업부가 분사돼서 나온 회사였고요. 2009년에 갑을 상사그룹이 이 회사를 인수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갑을오토텍으로 회사 이름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갑을 상사그룹이라는 곳은요, 오너가 그 포목상, 대구 서문시장의 포목상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포목상 하던 박재갑, 박재을, 이 두 형제가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이름이 갑, 또 다른 이름이 을. 형제 이름이 박재갑, 박재을이어서 갑을그룹이 된 거고요. 부모님께서 좀 이름을 성의 있게 지어주시지 너무 이렇게 좀 성의 없게 지으신 거죠. 박재갑, 박재을. 뭐 하여튼 이름은 그렇고요. 근데 이 형제가 어떻게 발딱 일어서게 됐냐면 또 여기서도 박정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요. 60년대 초에 이 박재갑 씨가 자기가 파는 직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최상품을 청와대에 선물을 했다고 해요. 근데 뭐 직물만 선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공식 기록은 직물만 선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구를 방문했을 때 이 박재갑이 누구야? 하고 박재갑 공장을 찾아간 겁니다. 이때 이 박재갑이 완전히 일어섭니다. 박정희로부터 인정받는 기업인이 돼서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렇게 커 나가다가 외환위기 직후에 이제 박재갑 씨가 물러나고 박재을, 이 동생이 주도하는 그룹이 되는데, 지금 이제 오너가 박효상이라는 사람입니다. 부회장인데요. 이 박효상 씨가 바로 그 박재을 씨의 차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남은 박유상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고문으로 물러나고 동생한테, 그룹을 물려줘서 지금 박효상, 이 사람이 부회장이 된 거죠. 그럼 이 박효상 씨가 2014년에 뭔 짓을 했느냐? 갑을오토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에어컨, 라디에이터 뭐 이런 걸 제작하는 중견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2013년에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12월에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아냅니다.
근데 요 판결을 받아내면 이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당하고 퇴직금 등도 다 올라가게 되고 특히 퇴직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이건 뭐 법의 판결이 그런 거고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었고요. 그런데 소송을 통해서 이 가불노조가 판결을 받아내니까 이 박효상 씨가 내가 도저히 노조 꼴을 못 보겠다. 이 노조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조 탄압의 신기원을 이 박효상 씨가 엽니다. 뭐냐면 원래 이 그 가불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가불오톡텍 지회, 그러니까 민주노총 소속이었거든요. 예. 근데 얘네들을 없애야 되겠다고 쓴 방법이 뭐냐면 2014년에 신입사원 60명을 새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60명 대부분이 뭐 하던 사람이냐? 전직 경찰, 전직 특전사 이런 애들을 전부 채용을 합니다. 아니 제조업 공장에 그분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얘네들이 이 문건이 나중에 공개가 됩니다. QP 전략 시나리오, KP 전략 시나리오 이런 문건이 있는데 그 문건 보면 진짜 웃겨요. 무슨 군사 전략 문건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문건에 따라서 60명의 전직 특전사 경찰들을 채용하는 이유가 뭐냐? 예.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노조를 아작을 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용병을 고용을 한 겁니다. 노조 파괴 용병이라는 신세계를 얘네들이 지금 열어젖힌 겁니다. 예. 순전히 노조원 두들겨 패려고 이 특전사 경찰 출신들을 대거 고용을 했는데 이제 얘네들이 뭐 노조원들을 폭행도 하고요, 흉기도 휘두르고요. 그래서 수백 명이 다칩니다. 그래서 이 진짜 그 얘네들 문건을 보면 진짜 블록버스터 영화급의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단순히 폭력을 휘둘렸다는 것만으로는 레전드로는 조금 약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합니다. 시나리오가 뭐냐면 노동자가 파업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 그러니까 계속 노조를 자극해서 쟤들이 파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자. 그래서 파업을 하자마자 바로 직장 폐쇄를 해버리자. 그리고 직장 폐쇄를 통해서 기존 노조원들 다 해고하자. 이게 얘네들 전략 시나리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디테일이 얼마나 쩔었냐면 파업 날짜도 회사가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언제 파업을 돌입해야 직장 폐쇄 효과가 제일 뛰어날 것인가 이걸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내린 결론이 12월 24일에 파업을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12월 26일에 직장을 폐쇄한다. 요 시나리오를 디테일하게 다 짜놓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노조원들 괴롭히는 전략도 다 구상을 합니다. 이제 조합원들이 그때 대부분 그 가불그룹에서는 공장에서 그 공장 근처에 사택을 제공을 해서 거기서 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을 뺏어버리자 이런 계획도 세우고요. 자녀들 교육비도 뺏어버리자 이런 계획도 세우고요.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섬세하게 이렇게 짜놓는데 더 이제 쩌는 디테일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60명 용병들로 제2노조를 설립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용병들만의 노조를 새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용병들이 그 노조 설립 신고서를 그 회사 측에 우리 노조 만든다 이렇게 신고를 하거든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 이 회사가 만든 어용노조인데 회사 측에서 우리 너네 노조 만들면 안 돼 하고 허락을 거부하는 시나리오를 짜놓습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짜냐면 저 제2노조는 어용노조가 아니다. 예, 요걸 보이기 위해서 요런 연극 각본까지 짜놓는 거예요. 헐리우드 액션까지. 그렇죠. 진짜 디테일이 쩌는 애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2013년 파업 때 이 노조 파괴 용병들이 행동이 좀 과했어요. 너무 심하게 기존 노동자들을 두들겨 패서 양측이 대립이 격렬하게 됐고 결국은 이제 회사가 약속을 하게 되죠. 밀려서요. 그래서 용병들 채용을 취소하겠다. 제2노조 만든 용병들을 이제 해고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 회사가 이 합의를 깨고 용병들 채용 취소를 번복을 합니다. 그게 지금 가불오톡텍 현재 파업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거예요. 예. 이 황당한 게 뭐냐면은요. 이 박효상 부회장이라는 사람이요. 이 노조 파괴 용병 채용 요것 때문에 올해 7월에, 그러니까 지난달입니다. 바로 지난달에 재판부로부터 구속 판결을 받습니다. 노조 파괴 용병 채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검찰이 구형한 게 징역 8월이거든요. 예. 근데 재판부가 이걸 보더니 야씨 이런 황당한 짓을 하는 놈이 있냐. 그리고 구형보다도 높게 10월로 늘립니다. 그래서 판사가 보기에도 황당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박효상 부회장이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 짓거리로 지금 구속이 된 상태예요. 예. 그런데 이 회사는 여전히 노조 파괴 용병들을 해고하지 않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대단한 건지 아니면 이 회사가 제대로 미친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노사가 협상을 해야 된다. 공생의 길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예. 맞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협상이라는 건요. 양측이 우선 존재 자체를 인정해야 협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브로토텍은 노조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몇 년째 특전사, 경찰 특공대 출신 노조 파괴 용병들을 고용을 해서 노조를 지금 아작을 내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예.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와중에 파업하는 노동자들 제발 좀 싹 쓸어달라고 공권력 투입을 요청을 어제 한 겁니다. 예. 기가 차서 저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박재을 씨의 둘째 아들 박효상 씨, 예, 감옥에 있어서 이 방송을 못 들으실 텐데요. 예, 뭐 대답을 못 듣는 허공의 외침이라는 걸 알지만 저는 꼭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예. 제발 좀 정상적으로 삽시다. 정상적으로. 이게 해외 토픽에나 나올 이런 노조 파괴 용병 채용 이런 신개념 경영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 그 정성의 노조원들하고 대화했으면 문제 다 해결됐을 겁니다. 예. 애가 뭐 가브로토텍 같은 이 비정상적인 회사가 제발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예. 그래서 가브로토텍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그 기업주가 그렇게 노조 탄압한 것이 법원에 의해서 인정됐다면은 정상적인 공권력이라면은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그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예. 그렇다면은 이건 뭐 진짜 폭력 세력과 결탁한 정부가 되는 건데, 뭐 하여간 참 민심 여론 이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는 정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다치는 건 노동자들 뿐이다. 온 국민이 자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지난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지요.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공화국 논평. 일본 괴뢰군으로서 중국군을 토벌하러 다니신 아버지의 대를 잇는 딸 박근혜 동지께서는 중국에 건너가서 아양과 아첨을 떨려하는 사대주의 매국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명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에게 몰빵하기로 한 박근혜 동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딴지를 걸려는 자들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전승절 기념식에 가주어서 사진을 찍어줬건만 북핵 제재에 협조하지 않는 중국에게 미군 사드 배치로서 일격을 가하려고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여기에 물을 탄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에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 같은 행동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구 김부겸 지역구 또는 부산의 더민주 국회의원 5명 지역구로 사드 기지를 옮길 것을 검토해 중국 방문이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임을 확인하게 만들 것이다. 이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박근혜 동지가 무모한 짓을 했다며 비방모략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정원은 증거를 조작해서 유성을 간첩으로 몰았던 것처럼 이 국회의원들 6명이 북한을 출입하면서 김정은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충성서약을 했다고 발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탈북자 아무나 종편에 내보내서 이들을 주석궁에서 보았다느니 공작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았다느니 하며 썰을 풀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박동지에 대해 계속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로 규정되고 따라서 간첩의 누명을 쓰게 될 것임을 똑똑히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제라도 박근혜 동지에게 찾아가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리고 다시는 각하의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드에 대해 입장이 없는 당의 방침을 사드 찬성으로 바꾸도록 밀어붙이며 박동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열대야 정말 대단합니다. 주말도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 35도 안팎까지 지속했습니다. 서울 35도, 청주 35도, 대전 35도, 울산 32도, 부산 32도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렇게 야3당이 검찰개혁과 사드 특위 구성,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 8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현 국회 제도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하지 않고는 단 1cm도 못 나가는 걸 야당이 잘 알 것이라면서 여야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은아빠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는 1cm도 못 나간다고요?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 특조위를 대놓고 개판 만든 게 당신들 아닙니까? 여야가 합의하고 우리 유가족들에게 선심을 쓰는 듯 허락하겠다고 한 특검을 정치공세로 폄훼하면서 쌩깐 것도 당신들 아닙니까? 사인까지 한 합의문이 있는데도 언제 그랬냐는 듯 철저히 무시하는 게 당신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여야 합의라고요? 이미 합의한 것들이나 제대로 지키시지요. 거짓말과 농락을 일삼는 당신들이 여야 합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네, 생양아치 깡패정당 언제쯤 종지부를 찍을까요?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